뉴저지 한인회가 제32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내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돌연 사임하고 선관위원장이 전격 해임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형 한인교회에서 재정관리를 맡아온 50대 전도사가 113만 달러가 넘는 교회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지역 한인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식품 주거 지원 등을 이용한 합법적 이민자에게 영주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적 부담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국경 순찰대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이면서 130명이 넘는 체포자가 나왔습니다. 단속 대상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한인타운 팰리세이즈 팍의 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100만 달러에 가까운 송금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를 받는 남성이 버겐 카운티 검찰의 장기 수사 끝에 검거됐습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인이 치솟는 집값과 생활비를 주요 의제로 그동안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제32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내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에 들어간 상황에서 일부 이사들이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선관위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선거관리위원장을 해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회의 과정에서는 언론 퇴출, 고문 변호사 등장, 이사장의 돌연 사퇴까지 이어지며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효력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2대 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뉴저지 한인회.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사회의 정식 인준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를 뒤흔드는 예상 밖의 전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긴급 이사회, 과반수의 이사 요청으로 소집됐다는 설명과 함께 회의는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회의장에 온 기자들에게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한인회 회의가 예민한 사안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기자님들은 나가주십시오. 하지만 한인회는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공익단체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느냐를 두고 현장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조차 본 적도 없다고 말한 자문 변호사가 나타나 회의 진행을 사실상 주도한 겁니다. 이사장은 오늘 처음 보는 인물이 회의를 이끌고 사전에 어떤 설명도 없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정식 회의가 시작된 지 11분여 만에 이사장은 사임 의사를 밝히고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자문 변호사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이사장을 그만두는 거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사장이 회의를 공식 종료하자 선관위원장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이 이사회를 폐회합시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는 자리를 옮겨 비공개로 회의를 이어갔고 여러 의결 사항이 처리됐습니다. 우선 이사회는 이종석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견책 결정을 내리고 선관위원장 직위와 이사직을 즉시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송미숙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임을 수리하고 이사직 해임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어 한인회 회칙의 회원 관련 안건은 추가 검증과 자료 확인을 거쳐 다음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논란이 됐던 2년 이상 한인회 이사로 봉사해야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현재 치러지는 32대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고 33대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내용은 회의 이틀 뒤인 17일 오전 공유됐고 이사회는 의결 과정은 음성과 영상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두고 이미 인준이 된 선관위를 긴급 이사회가 뒤집을 수 있는지, 이사장과 선관위원장이 퇴장한 뒤에 진행된 의결이 유효한지, 이사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도 처음 본다는 자문 변호사가 이사회를 이끄는 것이 맞는지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2대 회장 선거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당초 한인사회 축제로 만들고 싶었다는 선관위의 바람과는 달리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이번 선거가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시애틀 지역 서북미 최대 한인 교회인 형제교회에서 재정을 맡아온 전도사가 7년 동안 113만 달러가 넘는 교회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교회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교회 비즈니스 카드를 이용해 골바를 사들이고 회계 장부와 은행 명세서까지 조작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시애틀 한인사회와 교계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국일보는 서북미 지역의 가장 큰 한인교회로 알려진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오랜 기간 재정을 맡아온 전도사가 113만 달러가 넘는 교회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18일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지난 16일 공동의회 자리였습니다. 교회 조사 결과 50대 전도사가 7년 동안 교회와 부속 학교의 재정을 총괄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횡령해왔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는 교회 비즈니스 카드를 이용해 코스코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만 달러 상당의 골드바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해당 금액을 개인 돈으로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교회가 장부와 계좌를 확인한 결과 변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회는 지난 여름 자금 유용 정황을 처음 파악하고 당회를 열어 전도사를 해임했으며 장기 재직자였던 것만큼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전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전도사는 교회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지출을 교회 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임의로 부풀리거나 교회사나 다른 계좌로 돈을 돌리는 방식 등 여러 수법을 오가며 7년 동안 총 113만 6,866달러 69센트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준 담임 목사는 최근 주일 예배에서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혹시 목회진이 이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묵인하거나 방조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정 투명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이번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54주년을 맞은 형제교회는 시애틀 바델, 다운타운, 벨뷰 세 교세 캠퍼스를 운영하며 주일마다 2천여 명이 모이는 서북미 대표 한인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와 식품 주거 지원 등을 이용한 합법적 이민자에게 영주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공적 부담 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폐지했던 기준을 사실상 되살리는 조치로 의료 서비스 기피와 공중보건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발표한 새 제안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식품 지원, 주거 보조 등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합법적 이민자라 할지라도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의 혜택이 이민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민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 규정을 폐지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도입한 공적 부담 규정을 철회하고 별도의 새 가이드라인을 향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민국 심사관 개인 판단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어떤 이민자가 미래의 공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공적 부담 금지를 유지해왔지만 메디케이드 같은 공공의료보험을 복지로 규정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법 개정 전 3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한 공중보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와 이민자 권익단체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의료 접근성 악화, 감염병 관리 어려움, 만성질환 치료에 나서는 주민 감소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연간 약 89억 달러의 정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여기에는 미국 시민 가정도 다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 공적 부담 규정이 시행됐을 당시 상당수의 저소득 이민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회피했고 규제 대상이 아닌 합법적인 영주권자조차 4분의 1 이상이 의료기관 이용을 줄였던 것으로 집계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해당 정책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검사와 치료 기피를 유발해 인종 간 사망률 격차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연방정부가 노스캐롤라이나 셜렛에 국경 순찰대까지 투입해 대대적인 이민 단속, 이른바 셜렛의 거미줄 작전을 벌이면서 사흘도 안 돼 130명 넘는 체포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속 대상에는 중범죄 전력 있는 불법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계 운영하는 마트 직원과 미국 시민권자까지 포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인종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노스캐롤라이나주 최대 도시 샬럿에 무장한 국경 순찰대 차량 행렬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번 단속을 샬럿의 거미줄 작전이라고 부르며 첫 48시간 동안 130명이 넘는 이민자들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리한 단속 논란은 현장 영상들이 퍼지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샬럿 외곽의 한국계 식료품 체인인 슈퍼 지마트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국경 순찰대 SUV 여러 대가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창고에서 카트를 옮기던 직원들이 바닥에 눌려 제압을 당하고 3명이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 직원 1명은 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짓눌린 채 끌려갔고 손님들은 비명을 질렀으며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은 화장실로 피신했습니다. 다음 날엔 직원 절반 이상이 공포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마트 측은 밝혔습니다. 미 시민권자도 단속 대상이 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온두라스 출신의 미 시민권자 윌리 아세이투노 씨는 쇼핑몰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려다 단속 요원들과 마주쳤습니다. 요원들이 창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쇠막대기로 차창을 깨고 끌어내린 뒤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그는 나는 미국 시민권자다, 지갑을 보라고 외쳤지만 한동안 풀려나지 못했다고 AP와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단속은 일터와 주거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던 조경 노동자들, 이민자 아이들을 돌보는 방과 후 프로그램 기관,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쇼핑몰 주차장까지 단속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그 여파로 학교와 교회, 상권들도 흔들렸습니다. 샬럿 맥클렌버그 교육청은 단속 직후 첫 등교일이었던 지난 월요일 학생 34,000명, 전체의 약 21%가 결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틴계 손님이 많은 빵집과 식당은 영업을 중단하거나 시간을 줄였고 일부 스페인어 예배는 신도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채 진행됐습니다. 정치권도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시 스타인 주지사는 거리를 걷는 이웃을 피부색 때문에 표적으로 삼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샬럿 시장과 교육위원장도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공포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민당국의 구금 요청이 2020년 이후 1,400건이나 거부됐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화 민주 지지세가 팽팽히 맞서는 대표적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 CNN은 샬럿 지역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 단속을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문제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우기 위해 샬럿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자주 거주 남성이 뉴저지 버긴 카운티 검찰의 장기 수사 끝에 거액의 자금 세탁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총 100만 달러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이 사건은 암호화폐 계좌를 이용한 정기환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긴 카운티 검찰은 조지아주에 거주 중인 39세 남성 올란레 와주비 아데오선을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체포는 매튜 플래킨 검찰국장 지휘 아래 진행된 검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의 15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결과입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이 한 지역업체에서 발생한 약 98만 2천 달러 규모의 허위 전신 송금 피해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수사팀은 도난당한 자금이 여러 금융계좌를 거쳐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소로 이동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데오선은 허위 암호화폐 계정을 개설해 피해금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한 뒤 자신이 통제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해 인출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국토안보부, 뉴욕 뉴저지 항만청 경찰, 세관국경보호청 등 여러 기관의 협조로 지난 9일 뉴욕 퀸즈 지역에서 아데오선을 검거했습니다.
그는 뉴저지 형법에 따른 1급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뉴욕 당국에 구금된 상태로 뉴저지 버긴 카운티 송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긴 카운티 마크 무셀라 검사는 모든 혐의는 법적 판단 이전까지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피의자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셀라 검사는 또 이번 검거에 협력한 국토안보부, 조지아 경찰,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 항만청 경찰, 퀸즈 카운티 검찰청, 그리고 세관 국경보호청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그동안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소는 집값과 생활비, 이른바 뉴욕의 생활비 위기가 주요 의지입니다. 한편 맘다니 당선인의 무상 보육과 무료 버스 같은 공약을 두고 캐티 호구 뉴욕 주지사가 법인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면서 기업 탈출 우려와 복지 확대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동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집세, 식료품값, 교통비까지 폭등하면서 뉴욕을 떠나겠다는 시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내내 맘다니 당선인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냈지만 최근엔 뉴욕시장은 우리와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 우리는 뉴욕을 위해 모든 것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방정부는 최근 스태튼 아일랜드의 해안경비대 기지를 이민자 구금시설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하는 등 뉴욕을 겨냥한 이민 단속 강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대통령이 정말로 뉴요커들의 삶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기꺼이 협력하겠다며 동시에 이민 단속 강화와 권리 침해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는 결국 돈 문제로 이어집니다. 맘다니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렌트 동결, 20만 호 공공 저렴 주택 건설, 무상 보육 확대, 시가 운영하는 공영마트, 무료 시내버스, 2030년까지 최저임금 $30 인상 등 생활비 인하 패키지 전반을 아우릅니다. 이 공약들을 뒷받침하려면 연간 약 $100억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위해 맘다니 당선인은 소득 상위 1%에 2%포인트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고 주 최고 법인세율을 기존 7.25%에서 뉴저지 수준인 11.5%로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연방예산 삭감 가능성과 함께 2029년 회계연도까지 $343억 규모의 재정적자 전망이 나오자 법인세 인상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계와 보수 진영은 법인세 인상은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을 부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진보 진영과 상당수 조세 전문가들은 부자 기업 증세는 불평등과 생활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 취임하는 맘다니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회동이 뉴욕의 주거, 물가 위기에 대한 공동 해법으로 이어질지 또 호컬 주지사와의 세금 예산 협상이 어디까지 진전될지가 뉴욕의 향후 4년을 좌우할 첫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남가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테미큘라에서 비번 중이던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으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총기로 위협해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밤 10시 30분쯤 테미큘라의 한 주택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17살 소년은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이웃 주민 헤라르도 로드리게스가 차량에 총을 겨누며 정차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년 측 변호인은 로드리게스가 운전석으로 다가와 총을 겨눈 채 소년을 차 밖으로 끌어냈고 소년은 당시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들은 부모가 급히 현장으로 와 911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관들은 사건을 쉐리프국 수사과로 넘겼습니다. 수사관들은 당일 밤 로드리게스를 검거하고 자택을 수색해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사회보장연금 재정이 7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연금액이 높은 상위 수급자의 인상폭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사회보장연금 신탁기금은 2032년 말부터 고갈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연금이 약 24% 삭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연금에 의존하는 5천만 명 이상의 은퇴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지적됩니다.
이에 연방예산위원회는 전체 수령자 가운데 상위 25%만 대상으로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올리는 생활비 조정 인상률, 즉 콜라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향후 10년간 약 1,150억 달러를 절감해 연금 제도의 장기 재정 적자 약 10%를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연 4만 5천 달러 이하를 받는 대다수 은퇴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콜라 인상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한편 내년 콜라 인상률은 2.8%로 결정됐습니다. 미국에 들어올 때 필요한 관광 비즈니스 비자 수수료가 앞으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현재 185달러인 B1, B2 비자 신청 비용을 435달러로 올리는 방안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무려 250달러가 더 비싸지는 겁니다. 이번 인상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지난 9월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조치입니다. 이 비자 무결성 수수료는 관광 비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비자인 F1, 임시 취업 비자인 H1B 등 대부분의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인상안이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 기업인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해 챗 GPT와 X, 일부 게임과 음악 서비스 등이 한때 먹통이 됐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18일 오전 6시 48분쯤 글로벌 네트워크 내부 서비스 저하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일부 서비스에 간헐적인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후 챗 GPT와 X, 오픈 AI,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에서 접속 오류가 보고됐습니다. 웹사이트 장애를 집계하는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X의 접속 장애 신고는 분당 최대 1,522건, 스포티파이는 970건, 리그 오브 레전드는 743건까지 치솟았습니다. 드롭박스, 코인베이스, 무디스 신용평가 서비스 등도 같은 시간대에 접속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18일 오전 10시께 문제를 해결했다며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복구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류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20%가 이용하는 컨텐츠 전용 네트워크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